지금 시점에서 이분이 나오셔야 합니다. 나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딱 맞게 나오셔가지고 너무 좋은데요. 자, 신한은행의 보배, 네. 신한은행 WM그룹 부부장 오건영 부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할 말씀 많으시죠? 아닙니다. 네, 쓸데없는 얘기 싹 빼고 지금 일단 그 구독자분의 질문부터 먼저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시장 얘기하기 전에 한국 시장도 미국 시장만 난리 난 게 아니야. 한국 시장도 지금 국채금리 난리 났어요. 오늘도 난리 났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하셔서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거 살짝 먼저 하시고 이제 미국 넘어가죠. 그 우리나라 국채금리도 계속해서 연고점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작용을 합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원래는 지난번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의 끝이 2018년도 11월에 1.75%까지 인상을 했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이제 0.5%까지 인하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한번 길게 놓고 보면은 2008년도 8월 달에 5.25%까지 기준금리를 올렸다가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2%로 낮췄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게 2010년도 하반기에 시작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2011년도 말에 3.25%까지 5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저성장 저금리 만나면서 12년도 7월부터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로 돌아가게 돼요. 그런 다음에 기준금리 인상을 했던 게 17년도 11월, 18년도 11월 두 번 인상해서 1.75까지 갔었죠. 그러면 이게 지루한 말씀 드렸지만 요걸 하나로 딱 그려보면은 2008년 8월의 고점은 5.25, 그 다음에 2011년도 하반기의 고점은 3.25, 그 다음에 2018년도 11월의 고점은 1.75. 그러면 고점이 내려오는 모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된 다음에 항상 기존의 고점을 넘지를 못했던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1.75에서 0.5까지 낮아졌잖아요. 네. 하단은 계속 낮아졌거든요. 그럼 하단이 계속 낮아졌는데 0.5까지 낮아졌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인상이 시작되면은 사람들은 의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첫 번째는 기존의 고점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금리는 두 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성장과 물가로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물가 이슈는 일단 차치하고 잠깐만 이게 워낙에 중요한 얘기니까 성장의 이슈만 잠깐 놓고 보면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었을 때 성장이 과연 코로나 이전에 비교해가지고 과연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이 생겨날 수는 있겠지만 자영업을 비롯해가지고 잠재 성장률이 레벨 다운된 거는 맞을 겁니다. 네. 그럼 이런 점들을 봤었을 때 기존의 고점이었던 1.75를 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었어요. 네. 근데 물가 상승세가 워낙에 강력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에 금통위에서 통방문이 나왔거든요. 아니, 금통위 통방문이 아니라 그 의사록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 이제 금통위 의사록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인플레이션 기대가 고착화되는 걸 갖다가 막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또 나왔어요. 금리를 두 번이나 올렸음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결국에는 지금 현재 당장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물가를 잡냐. 이번에 이제 물가 상승세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세가 어디서 기인한 바가 크냐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환율의 상승이 있죠. 네. 두 번째는 유가의 상승이 있습니다. 네. 국제 유가가 2021년도 초에 배럴당 45달러였거든요. 이게 오늘 보니까 90달러더라고요. 네, 92달러. 그럼 더블 났죠. 그죠?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는 2021년도 초가 1,080원이었어요. 네. 오늘 1,200원이거든요. 네. 그럼 이것도 더블은 아니고 곱하기 10% 올랐죠. 그렇죠. 네. 예, 10%란다. 10% 제가 말이 좀 자꾸 이게 갑자기 이제 초반에 저 이제 FMC 얘기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한국 금리 물어보셔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당황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가하고 환율 사이드에서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니 수입 물가가 올라가지고 물가가 오르는 걸 우리나라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해서 뭐 할 건데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럼 사실상 금리 인상으로 국제 유가를 낮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동 국가들이 한국에서 기준금리 인상해서 큰일 났네 이러진 않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 한국은행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공급 사이드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 건 팩트. 그건 인정. 근데 뭐가 문제냐면 높은 수준의 물가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물가가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게 돼요. 저 약간 생겼어요. 그래요. 저 물건 좀 먼저 사놓을까? 예. 아까도 그래서 소주 먼저 사놓으시라고. 예. 예, 소주값 오른답니다. 네. 저희가 예언했어요. 소주값 곧 오를 것이다. 그런가요? 예, 그래서 소주 한 박스 사놔야 된다. 네, 소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네. 예, 그러네요. 사야겠네요. 저도 사놔야겠네요. 네.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게 되면은 그럼 사람들이 미래의 물건들을 사오게 되죠. 미래의 수요를 미리 땡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미래에 폭발할 소비가 지금 폭발을 해버리게 돼요. 그러면 지금의 물가 상승세가 공급망에서의 물가 상승세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채널을 통해 가지고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세로 같이 겹쳐나가게 되겠죠. 그럼 이러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러면 걷잡을 수가 없는데 이건 제가 조금만 좀 길게 말씀 하나만 또 괜찮아요. 어차피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말을 속도가 워낙 빨라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70년대 물가 상승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70년대에는 여러 가지 실수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그때 당시 중앙은행 총재가 이제 페드 연준 총재가 연준 의장이 그 아서 번스라는 분이었어요. 아서 번스가 굉장히 존경받는 경제학자신데 이분이 그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닉슨 대통령하고 이제 좀 친구였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은 경기 부양 쪽에 경기를 좀 이렇게 뜨겁게 해줘야 재선도 되고 이럴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를 부양하는 쪽에다 조금 더 힘을 많이 실어줬었어요. 물가가 오르면 빠르게 긴축을 해가지고 눌러줘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던 거죠. 근데 아니 연준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니 물가가 오르는데 연준은 뭐 하는 거예요? 페드는 뭐 하는 겁니까? 물가 파수꾼이라면서.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아서번스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들어보시라고. 공급망 사이드에서 저기 중동 국가들이 석유 금수 조치해가지고 물가가 오르는 걸 우리한테 어떻게 하는 얘기냐? 연준이 그걸 어떻게 가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게 뭐냐면 그때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저기 라니냐? 엘니뇨? 뭐 이런 걸로 해서 저기 태평양 쪽에서 물고기가 좀 덜 잡혔대요. 네. 그래서 그 어류 가격이 생산 가격이 많이 폭등을 했다는데 이게 이제 식료품 가격하고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들으면 되게 웃기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그런 식료품 가격의 상승세가 되게 큰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이게 하나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사람이 골프 선수도 그냥 1라운드에서 잼 맞으면 안 눕잖아요. 이러잖아요. 뭐야 이게 이러는데 10라운드에서 잼 10라운드에서 맞으면 그럼 이제 정신을 잃게 되죠. 네. 이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의 기대 심리가 큰 상태에서 물가를 자극할 만한 작은 불씨 하나가 던져졌을 때도 거대한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그때 물가 상승이 꽤 심했거든요. 국제유가 엄청 올라가고 제 기억이 2008년도 5월인가 6월에 중국에서 스촨성 대지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되게 비극적인 일인데 그때 당시에 그 스촨성에 돼지 농가가 많아요. 그러면서 돈육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중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렇죠. 물가 지표죠. 그래서 사실은 2008년도 상반기에 물가가 하락하기를 물가 상승세가 좀 잡히기를 그렇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페드가 계속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고 오히려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경기 부양을 해줘야 되는데 와 이게 지진까지 안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 쪽의 물가 상승세가 고공비행을 하게 됩니다. 돈육 가격 쪽에서부터.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해서 경기가 둔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준율을 인상하면서 대응을 하죠. 그럼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2008년도 9월 달에 리먼 브로더스 파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위기가 찾아오는 그 순간까지 긴축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70년대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작은 자연재해 그 현상 같은 것들이 사실상 식료품 가격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식료품 가격이 뛰고 그다음에 중동 국가들에서 수출을 갖다 하지 않으니까 금수 조치를 취하니까 유가가 올랐잖아요. 에너지 가격이. 이 두 가지가 올라가지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아서번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자. 물가를 측정을 할 때 식료품 가격 그다음에 유가 에너지 가격 2개 빼. 그걸 우리는 실제 코어다 이게. 그걸 근원 물가라고 얘기를 해요. PC. 예, 그렇죠. 그래서 CPI라는 게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게 있고 CPI가 있고 코어 CPI라는 게 그때 등장하는 거죠. CPI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분하고 식료품 가격 상승 이 두 가지를 빼가지고 코어 CPI라는 게 나온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PC라는 것도 존재하는데 PC에서 그 두 가지를 뺀 코어 PC가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네네. 그리고 연준은 코어 PC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죠. 근데 anyway 중앙은행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급 사이드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 있잖아요. 이걸 그냥 좌시를 해버린 거죠. 이거는 공급 사이드의 물가니까 우리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 그게 뭘 자극하게 되냐면 거대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수요 사이드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74년, 75년이 되어서야 연준에서 인정하죠. 이거 심상치 않다. 가자. 그때부터 이제 뒤늦은 긴축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어느 사이드에서 시작했든지 간에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고착화되는 것. 네. 이걸 분명히 막아줘야 되거든요. 네. 이번에 한은에서도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해 봤었을 때 어쩌면 한은에서도 1.75% 이상으로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감이 아니라 두려움, 네.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한은이 만약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만약에 올해 7차례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렇죠. 7차례면요. 1.75에서 2%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렇지. 한은 기준금리가 그럼 1.75잖아요. 물론 2016년에도 두 개의 금리가 뒤집어진 적은 있어요. 한미 금리가 뒤집어진 적은 있는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단기에 너무 빠르게 올라오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자본 유출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이렇게 됐었을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작용을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연초에 채권 자금들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좀 되는 게 있고요. 작년 재작년을 보면은 꽤 오랫동안 우리는 그런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금리가 오를만 하면 주저앉고 오를만 하면 주저앉고 오를만 하면 주저앉고 오를만 하면 주저앉고 이거 계속 반복해 왔거든요. 네. 그럼 사람들한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금리가 올라오면 금리가 내려간다. 조만간 내려갈 거 이런 기대감들.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조금 그렇죠. 뭔가 균열 난 것 같아요. 예. 거기서.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네. 아유 조만간 내려가겠지. 중앙은행이 아유 절대 저렇게 못해. 그러니까. 설마 7차례 에이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7차례 꿈꾸냐? 네. 3차례 아유 말도 안 돼. 이런 분위기였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하나하나 그런 생각들이 깨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재작년 말 작년 초만 해도 채권 쪽으로 채권형 펀드 쪽으로의 자금 플로우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았었어요. 우리나라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영업점에 계셔서 아시겠지만은 전단체 같은 게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자금은 넘치는데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 조달하려고 하니까 전단체 발행하는 기업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게 되냐면 단기 채권형 펀드 쪽으로도 자금이 많이 흘러가게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쪽에서 단기 금리도 너무 빠르게 뛰니까 단기 채권형 펀드도 손실이 나고 있거든요. 손실 나고 있어요. 예. 지금 그 DC형 채권형 펀드 어제 그렇죠. 확인해 본 결과 2% 가까운 손실입니다. 네. 그러면 자금이 유입돼서 들어가기가 만만치가 않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채권 시장 쪽으로의 유동성 흐름이 좀 좋지 않다라는 부분도 같이 작용을 하고 있다.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무래도 채권형 투자에 대해서는 좀 많이 망설임을 느끼게 되겠죠. 그게 장기 채권뿐만 아니라 단기 채권 쪽에서도 겪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인 유동성의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크라이시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유동성의 부족 현상들 이런 것들이 금리에 상승하고 맞닿아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한번 해석을 여기서 해봅니다. 질문. 네. 미국 연준이 금리를 4번 또는 5번 예상되잖아요. 지금 4번 또는 5번 금리를 올해 인상한다. 네. 그러면 하는 금리는 올해 나머지 2번이라고 지금 예상이 바뀌었어요. 채권 네. 애널리스트들. 네네. 그럼 2번으로 끝낼 거냐, 3번까지 할 거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기억했던 사례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그랬었어요. 2004년도에 2004년 6월부터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2004년부터. 근데 한은은 그때 2004년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인하해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2차례 인하해가지고 3%까지 기준금리를 2005년도에 낮춘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둘이 역주행을 했던 거죠.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우리는 금리를 낮췄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를 보시면 미국 연준의 금리는요. 미국 기준금리가 2006년 6월 달에 5.25%까지 인상이 됐어요. 이미. 근데 한은의 기준금리는 2008년 8월이 되어서야 5.25까지 올라가요. 네. 그러면 잠깐만 이 생각하는 거죠. 2006년 6월에 이미 미국 금리는 5.25예요. 근데 한은 금리는 2008년 8월이 되어서야 5.25가 됐죠. 그럼 그 전에는 미국보다 금리가 우리가 잠깐 낮았다는 낮았다. 얘기죠. 잠깐이 아니라 조금 긴 기간 동안 네. 낮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의 역주행, 2006년부터 8년까지 2년여 정도 금리가 역전돼 있었던 구간이 있다는 게 1번입니다. 두 번째가 언제냐면은 2016년도를 잠깐 보시면은요. 미국은 장고 끝에 2015년도 12월 달에 첫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해요.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우리나라는요. 2016년도 3월인가 4월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그때 기준금리를 인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1.25까지 인하가 됐었어요. 네. 근데 미국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양쪽이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네. 그게 2018년도에 그랬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때 당시 흐름을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우리나라에서 뭐 과격한 자본 유출이나 이런 게 나타나진 않았어요.
근데 한 가지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가 있는 건 이런 겁니다. 2015년도 사례하고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운 건 그때 당시에는 15년도 12월에 한 번, 16년도 12월에 한 번, 17년도에 3번, 18년도에 4번 이렇게 천천히 인상을 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에는 천천히 뒤에는 빠르게 이렇게 따라 올라갔던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속도가 꽤 빠를 것 같다라는 거고 그렇죠. 속도가 꽤 빠른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겁니다. 이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타임라인을 한번 봤어요. 작년도 8월달 타임라인입니다. 작년도 8월달에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아직 테이퍼링을 하는 것에서는 좀 멀리 있는 것 같다. 테이퍼링까지는 한참 멀었다. 이 얘기를 해요. 작년 8월. 6개월도 안 된 전 얘기죠. 작년 8월입니다. 테이퍼링입니다. 금리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설령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분리해야 된다. 이 그렇죠. 얘기를 해요. 분명히 그 얘기했어요. 예, 그러면서 금리 제가 인상에 증인이에요. 예, 그렇죠. 네.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더욱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네. 예, 그런데 그해 작년 8월 27일이었을 겁니다. 제 날짜는 정확히 기억하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 정도만 얼마 기억해도 네. 저희 입장에서는 천재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아니 어떻게 저 날짜를 다 기억하고 있지? 내가 오늘 계속 들으면서 저 어떻게 저 날짜를 다 기억하고 있지? 놀랍습니다. 소심해가지고 성격이 금리 막 올라가는 거 이런 거 보다 보면 성격이 소심해져가지고 문제가 좀 있어요. 기억력 천재 그런 인정합니다. 그럼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네. 이제 그게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왔으니까 가져오고. 네. 그 8월 20일 때 뭐가 있냐면 잭슨홀 연설이 원래 있어요. 매년. 그러다 보니까 8월 20 며칠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채권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때 잭슨홀 연설에서 파월 의장이 사실상 연내 테이퍼링에 대해서 선언을 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면 작년 테이퍼링의 시작을 8월 말에 한 겁니다. 작년 테이퍼링의 시작을 연내 테이퍼링의 시작을 8월 말 9월 초에 한 거나 다름없어요. 네.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테이퍼링의 시작을 선언을 하게 되면서 11월 달 테이퍼링을 선언하게 되면서 어쩌면 내년 말에 기준금리를 한 번 인상할 수 있어 이 말을 했었어요. 그러면 올해죠. 2021년에서 내년 말이면 올해 말 정도에 한 번이죠. 네. 그죠? 그런데 시장이 깜짝 놀란 게 언제냐면은 작년도 12월 달 FOMC에서 점도표가 찍혔는데 3번 인상이 찍혀 있어요. 깜짝 이거 뭐야? 그랬는데 그렇죠. 파월 의장이 얘기한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네. 지금처럼 좋다면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라는 식으로 참고만 하세요라고 덮었죠. 그죠? 그때만 해도 3번 작년 말 12월 중순만 해도요 3번 인상이 굉장히 드라마틱해 보였고요. 네. 올해 초 전망도 3번 인상이 있었고 굉장히 좀 세게 얘기하는 데는 4번 이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4번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시장에서 반응이 뭐냐면 설마 그렇죠. 그렇게 못 가. 무시했어요. 그렇죠. 네. 설마 그렇게 못 가. 그러니까 12월, 네. 1월 랠리를 뽑았지. 그렇죠. 네. 근데 1월 중순이 되니까 3번은 기정사실이 되고 4번 얘기가 나와요. 그런 다음에 FOMC 주에서는 4번이 거의 기정사실화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난주에는 5번이 기정사실화됐고요. 지금 6번을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의 확률로 나와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 그러면 첫 번째 이런 생각이 무슨 연준 전망이 매주 바뀌어? 왜냐하면 이번에 FOMC에서 연준이 얘기했었던 포인트는 2가지예요. 이 단어를 얘기합니다. 이제 humble and nimble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그렇죠. humble하다는 건 겸손하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nimble하다는 건 민첩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겸손하게 그리고 민첩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humble하다는 건 뭐냐면 예측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혹시 이제 주식 두 분 다 맞아. 주식 네,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감히 네. 말씀드리고 그런데 네. 제가 주식은 잘 모르지만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이제 가끔씩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건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 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건 예측의 영역이다라는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우리가 미래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 지금 상황에서 앞이 안 보인다라는 거고 그렇죠. 함부로 예측했다가는 죽는다. 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클리어해지는 게 바로 눈앞에서 클리어해지는 게 보일 때 대응을 해야 된다. 이 얘기인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제 제가 길을 가다가 하늘의 천문을 봐요. 이걸 보니까 일주일 후에 비가 내릴 것 같아요.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잘 맞춘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우산을 미리 사놔야겠군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측을 했다가 이제 만약 비 안 오면 망신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대응의 영역은 뭐냐면 일단은 뭐 이제 마트가 많은 곳으로 걸어 다니다가 한 방울이 톡 들어오는 순간 내지는 굉장히 찌뿌둥하고 하늘이 굉장히 어두운 걸 보는 순간 그때 사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작년에 연준은요 굉장히 재미있는 트라이를 했어요. 작년 초에 연준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물가 상승세는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작년 초에
그때는 물가가 낮았거든요. 근데 연준에서 파월 회장이 나와서 이제 물가가 크게 뛰어오를 겁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 물가가 굉장히 크게 뛰어오를 텐데 이거는 일시적일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때 당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막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럼 왜 굳이 그 얘기를 했을까? 사람들한테 자신이 있었던 거죠. 물가하고 싸워왔는데 물가 상승세가 항상 잡으려고 할 때마다 싹 눈사람처럼 녹았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지. 항상 그렇죠. 디플레가 문제였지. 예. 사실 20년 동안 그렇죠. 디플레가 문제였지. 디플레가 너무나 중력이 밑으로 너무 네. 세게 작용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번 것도 일시적일 거야. 이런 생각을 되게 크게 했던 거죠. 그럼 그걸 왜 얘기했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연준이 아무 얘기 안 하고 갑자기 물가가 팍 튀어 올라가요. 그럼 깜짝 놀라겠죠, 사람들이. 그때 연준이 나섭니다. 지금 물가가 갑자기 튀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이겁니다. 물가가 튀기 전에 다음 달 정도 되면 물가가 많이 튈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일시적이에요. 어느 쪽이 나을까요? 미리 예측을 한 것처럼 말하면 저 사람이 다 알고 있구나. 컨트롤할 수 있구나. 이런 거지. 스포죠, 스포. 네. 귀신의 집을 들어가려고 해요. 귀신의 집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들어갔다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그 앞에 들어갈 때 발목 잡는 게 있는데 놀라지 마시라고. 그거 저기 페이크다. 이런 얘기를 해드려요. 그럼 딱 들어갔을 때 발목 잡으면 잠깐 놀라죠. 근데 이제 페이크라고 했으니까 스포잖아요. 네. 그냥 지나갈 수 있겠죠.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시장을 안심시켜 준 거죠. 네. 그렇게 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과감하게 얘기한 건데 문제는 틀렸죠. 오늘 어젠가요? 옐런 재무장관이 굉장히 좀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이제 물가 전문가라는 얘기도 했었고 작년에 서머스하고도 한참 싸웠었거든요. 네. 로렌스 서머스는 이제 물가가 많이 뛸 거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사람인데 옐런 재무장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과감한 경기 부양책을 써야 된다고 해서 물가가 이렇게 올랐다. 사람들한테 돈을 줬는데 돈을 준 만큼 물가가 올랐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니까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그거 문제가 아니다. 돈을 줘서 물가가 오른 게 아니라 공급망의 문제 때문에 물가가 오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둘러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일시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일시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좋은 표현이 있었을 것 같다. 사람들이 듣기에 그게 몇 개월 이렇게 들었을 텐데 그거 말고 더 좋은 표현이 있었을 텐데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아마 기사에 나온 그 연합인포맥스 기사에도 나와요. 네. 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한 거 보면은 결국에는 물가 상승세가 일시적이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망신을 당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결국에는 너무 큰 망신을 당한 나머지 지금 너무 커져버렸죠. 너무 강해져 버렸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그렇죠. 놈이 네. 인플레이션이라는 놈이 생각보다 너무 강해졌으니까. 마치 70년대에서 그렇죠. 올라오는 그 인플레이션 예. 그 놈처럼 예. 전혀 없었던 놈이 지금 큰 놈으로 점점 뻥튀기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테이퍼링 하면 물가가 싹 녹았는데 테이퍼링 했는데 더 올라요. 금리 인상 간다 더 올라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막 계속 고개를 쳐들고 계속 계속 강세를 보이니까 연준도 놀란 거죠. 이거 예전에 그게 아닌데 만만치 않겠는데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 구간 단속 있잖아요. 저기 운전할 때 보면 구간 단속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노래를 듣고 가다가 나중에 천천히 가면 되지 뭐 하는데 엄청 세게 달려요. 즐겁게 달려요. 그러다가 이제 레벨을 너무 많이 높여 있는데 차한 거죠. 이제 깨달았는데 보니까 딱 1km 남은 거예요. 구간 단속이 끝날 때까지. 그럼 어떻게 가야 될까요? 브레이크를 네. 확 밟아야 벌금을 안 내게 네. 되겠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너무 아니했었다라는 게 되게 컸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은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게 험블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몇 번 인상할 것 같아요? 몰라요. 7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몰라요. 0.5% 인상할 수 있다는데 몰라요.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데이터를 볼게요. 이게 겸손할 겁니다. 네.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민첩하게는 뭐냐면 언제든지 비 한 방울이 얼굴에 꽂히는 그 순간 네. 바로 마트로 뛰어들어가지고 우산을 사겠다는 겁니다. 네. 어느 순간이든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년도 이후에 물가 상승세가 굉장히 탄탄하게 나와요. 너무 세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인질극과 같다고 봐요. 인플레이션이라는 사람이 만약 존재한다면 굉장히 악한 사람이겠죠. 인플레이션은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거냐면 성장이라는 인질로 잡은 범인인 거죠. 딱 잡고서 이렇게 총을 겨누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저를 쏘시면 같이 골로 갑니다. 근데 두 분이 갖고 있는 건 바주카포입니다. 저를 정밀 타격할 수 없겠죠. 인플레이션만 타격할 수는 없겠죠. 이분이 굉장히 연약해요. 바주카포는 금리 인상? 아니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뭐냐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라는 건요. 정밀 타격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특정 대상한테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소득 수준 얼마 이하에만 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죠. 네. 증세를 하는데 소득 수준 얼마 이상만 증세를 하겠습니다. 이런 게 가능하죠.
왜냐하면 오피셜들은 뭐냐면 일렉티드잖아요.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이잖아요.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자원의 배분을 할 때도 불공평한 배분을 하더라도 민의를 대변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중앙은행은 선출직이 아니에요. 그러면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데 자 저기 이사님한테는 0.25%, 곽도기 네. 부장님한테는 0.5%, 권영인 착하니까 0.15% 이렇게는 못하겠죠. 네. 이렇게 할 수 없고 다 0.5잖아요. 그렇죠? 올리더라도. 네. 그러면 기준금리 인상을 하시잖아요. 그럼 둘이 같이 맞는 거예요. 둘이 같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절대 저를 쏠 수 없을 겁니다. 왜? 인질이 다칠 거니까. 성장이 다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두려워할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 하나의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바깥에서 이 경기를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장 참여자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냐면 범인이 이기겠네. 그럼 두 분이 주춤주춤하면서 어떡하지? 그러는 순간 여기서는 인플레이션이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인플레이션은 훨씬 더 강해지고 기고만장해지는 거죠. 네.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 인지를 건드리지 않는 한에서 요 정도면 괜찮네라고 싶잖아요. 그럼 빠르게 다가갑니다. 이 정도면 괜찮네 하면 더 빠르게 다가갑니다. 마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것처럼 무궁화꽃이 피었으면 뒤돌아보면 싹 다가와 있죠. 가만히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돌아보면 또 다가와 있죠. 또 다가와 있죠. 이렇게 주식시장이라든지 실물 경제가 탄탄하게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신속하게 다가갑니다. 물가를 잡으려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케이스죠. 제가 말씀 너무 괜찮아요.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할까요? 또? 잠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는 이게 이제 우리 오건영 부부장님의 오리지널리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유튜브 방송 이번에 코로나 터지고 나오셔서 했던 말이 뭐냐면 이번에 양적 완화 속도는 2008년도 리먼 사태 때 양적 완화 속도보다 한 7배 빠르다. 네. 이 말씀 네. 거의 제가 8배속. 보기에는 예. 8배속? 예. 유튜브 나와서 처음으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 8배속인지 모르고 있었던 네. 때. 예. 저는 갑자기 요즘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그러면 감속도 8배속이야? 이거 감속도 8배속까지는 아니더라도 2배속이나 4배속 이 속도 아니야? 그리고 요즘 금리 인상하는 거 보니까 1년에 4번? 작년 말씀하신 대로 8월 달이라면 상상도 못했던 네. 작년에 금리 4번 한다고 그랬으면 주식시장 작년에 이미 뽕빨 났을 거예요. 네. 미국 시장 그죠? 네. 근데 지금 막 이렇게 이 상황에서 지금 4번 5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확실히 빨라진다. 배속 여기서도 배속으로 감아야 된다. 풀을 때도 배속으로 풀었으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버냉키 예전 페드 의장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 사람은 공학 연구의 대가입니다. 그러면서 디플레이션으로 일본 경제가 왜 디플레이션으로 빠져들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고 그 결과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결국엔 일본 정부나 중앙은행의 실수가 되게 컸다라는 정책적인 미스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거대한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생겨난다라면은 이때는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부양책을 통해 가지고 그 수렁에서 건져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그걸 2002년도에 발표를 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참 공교롭게도 2006년도에 그린스펀이 떠나면서 버냉키 그분이 이제 의장으로 들어서죠. 그러면서 2008년 딱 2년 지나가지고 금융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금융위기를 만났는데 0%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위기가 끝날 엄두가 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2008년도 상반기만 해도 다들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했었던 때였거든요. 거기서 양적 완화를 들이댑니다. 미국 의회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미쳤다고 했죠. 네.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찾아온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다. 화폐가치 추락한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버냉키 의장이 가자. 고. 이렇게 했었던 거고. 그래서 1차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될 때 다들 두려워했었어요. 이 부작용이 뭐가 나올지 모른다고. 거대한 공포가 날 거. 그리고 달러가 무너진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양적 완화 한다고 하면 상식이 됐죠. 무슨 그냥 약 하나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양적 완화라는 걸 했던 겁니다.
2020년도 3월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시장이 붕괴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때도 양적 완화 발표를 했었거든요. 3월 중순에. 네. 그런데 발표했는데도 안 돼요. 먹질 않아요. 왜? 이미 먹었던 약이잖아요. 네. 기대하고 있는 정책이 나온 거잖아요. 네. 기대만큼 나온 거죠. 기대를 뛰어넘어야죠. 그래서 속도를 훨씬 빠르게 가져갑니다. 네. 지원책의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지고 그 다음에 회사채를 매입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시장이 기대한 것 이상의 선물을 던지게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2020년도 3월 말에 시장의 바닥을 만들어줬죠.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때 이제 2.2조 달러만큼 재정 부양책을 갖다 동시에 던지게 되죠.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게 8배속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금융위기 때나 2020년도나 핵심은 뭐냐면 기대보다 강한 부양책, 기대보다 빠른 부양책입니다. 네. 이게 포인트였어요. 그러면 지금은 제가 앞서 이제 뭘 장황하게 말씀드렸냐면 한국은행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걸 두려워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옐런 의장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커져가지고 인플레이션이 고질병이 되면 안 된다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그걸 치유할 때 걸릴 수 있는 비용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착화라는 표현은 연준에 있는 수많은 이사들이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대라는 게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 기대에는 어떤 게 있냐면 연준을 우습게 보는 기대도 있습니다. 너는 그렇게 하지 못할 거야.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할 거야. 이 인플레이션을 강하게 잡지 못할 거야. 절대 집도하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들이 있죠. 왜? 지난 20년 동안 완화만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흐름이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12월 1월 초, 11월 중반부터 1월 초까지의 흐름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금리 인상한다는 그 점도표를 찍으면서 시그널을 분명히 줬는데 시장이 무시하고 달리는 거예요. 테이퍼링 때 9월 달인가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잖아요. 8월 달 나오면서 9월 달에 시장이 한번 조정을 했거든요. 테이퍼링에선 조정을 했는데 금리 인상하겠다는데 조정이 없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지? 그리고 신고가를 찍어. 역사상 최고가를 빵빵 찍어내. 정말 신기하다 했는데 그때 이미 그 시장은 연준이 뭐 해봐야 뭐 어느 정도 하겠어. 시장 훼손 안 시키면서 하겠지. 라는 생각이 시장에 있었던 것 같고 그거를 당한 연준이 12월에 상당히 급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정확한 지적이시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반에 담임 선생님이 곽독이라는 분이 담임 선생님인데 저만 너무 예뻐해요. 다른 애들보다는 저를 너무너무 예뻐하는 거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단 너무너무 이뻐합니다. 근데 제가 기고만장해졌어요. 너무 이뻐하시니까. 그래가지고 막 농담 따먹게 해요. 선생님인데. 가가지고 모욕적인 언사 막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으셨습니다. 지난 3년간 그렇게 기어올라도 다 그냥 웃으면서 받아주셨죠. 왜? 마음에 상처 입을까봐. 되게 이제 이뻐해 주셨던 거죠. 근데 얘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날 어느 날부터 갑자기 얼굴이 완전 포커페이스로 바뀌시는 거죠. 제가 봐가지고 막 농담 던지면 항상 인자한 미소로 웃으시는 분이 갑자기 됐어? 그렇죠. 놀라죠. 근데 놀라는데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3년간 저한테 잘해주셨거든요. 잠깐 놀라죠. 오늘 무슨 일 있으신가? 내일 더 웃겨봐야지. 그쵸. 막 이러면서. 근데 여전해요. 근데 또 장난치니까 이번엔 소리를 지르셨어요. 됐다니까? 이렇게. 네. 어떨까요? 다른 애들한테는 똑같이 대해주시는데 저한테는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어떨까요? 눈물이 나겠죠. 이거 뭐지? 이거 뭐지? 그러면서 그러다 갑자기 한 달 내내 그렇게 냉정하시다가 갑자기 제가 막 장난을 거니까 그때 살짝 입꼬리가 참으시다 살짝 올라갔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가 맞다. 여전하시구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또 포커페이스예요. 계속 포커페이스예요. 그러면 저는 이게 감이 안 잡히죠. 기대를 계속 깨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항상 좋아하셨을 텐데 전혀 그러지 않은 거죠. 포커페이스를 계속 유지하니까 기대가 계속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도 그런 거 해본 적 없습니다만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풀잎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무슨 나뭇가지 같은 거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가 더 있었다, 사랑한다, 뭐 이런 거. 사랑한다 하면 주가가요 뛰어 올라가요. 사랑하지 않는다. 이 정도면 못할 것 같은데 사랑한다. 고용지표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날 사랑해 주겠지. 연준이 덜 가겠지. 연준은 새 가슴이. 이 정도면 못하겠지. 15% 떨어졌으면 이 정도면 덜 하겠지. 이제 못하겠지.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주식시장이요.
우왕좌왕 안절부절. 사람한테 상하지만 안절부절이잖아요. 요즘 장 보면 정말 하루의 변동성이 정말 와 이거잖아요. 1일 변동성 제 생각에는 역대급이죠. 예, 역대급인 것 같은데요. 네. 하루에 나스닥으로 500포인트가 네, 와 지수가 무슨 3%씩 움직여. 종목도 아니고. 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엔 요일은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그랬어요. 밀리다가 5% 떨어지 나스닥 지수가 5% 떨어지다가 장중에 5% 떨어지다가 새벽 2시인가 3시인가에 거기서부터 5%를 감아 올렸거든요. 네, 그 5% 맞아요. 떨어질 때 아무런 뉴스가 없었는데 무슨 생각이 든 거냐면 이 정도면 사랑하겠네. 이거죠. 이 정도면 연준이 포기하겠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바닥을 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밀려 들어오는 거죠. 왜? 항상 배웠잖아요. 밀리면 사라. 밀리면 사라가 주가는 경기가 좋으면 오르잖아요. 근데 경기가 안 좋아도 올랐죠. 왜? 연준이 밑에서 받쳐주니까. 그러면은 굿이 주굿이고 배드이 주굿이었는데 지금은 그 공식이 돌아가지가 않는 거죠. 왜? 포커페이스시잖아요. 저한테 즐겁게 해주셔야 되는데 안 웃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안 웃어주니까 계속 긴장하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나빠졌으면 이 정도에선 해주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울면 와가지고 다독여줄 줄 알았던 거죠. 네, 여전히 연준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는다는 건 시장의 기대보다 조금 더 강하게 가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시장의 기대보다 조금 더 강한 겁니다. 그럼 시장의 기대가 뭔데? 모르죠. 봐야죠. 선언적으로 예측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겸손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버티나? 0.25 한 번 버티는 것 같으면 2번 버티는 것 같으면 3번 4번 그래도 버텨요 5번 6번 이렇죠. 이렇게 민첩하다는 건 겸손하고 민첩하다는 건 시장의 기대를 깨기 위해서 시장의 기대보다 항상 조금 더 긴축을 하고 가는 거죠. 그럼 시장이 깜짝 놀는데 괜찮아. 그럼 또 하나. 괜찮아. 또 하나.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요번에 고용지표도 보면서 참 느낀 게 결국에는 성장에 탄탄하게 받쳐주잖아요. 성장이 흔들리지 않으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그리고 시장도 그거를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3월 달에 50bp 인상 가능성들도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33%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것보다 뒷단이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올해 12월 달에 8번 인상도 지금 얘기한 8번 인상하려면 FOMC는 45일에 한 번 있습니다. 네. 그럼 올해 총 8번 하는 거거든요. 매번. 근데 한 번은 지금 안 올렸잖아요. 한 번은 빅샷이 한 번 있은 다음에 연달아 올리겠다는 얘기죠. 네. 이제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가능성이 좀 보고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 이제 연준에 대한 기대 있잖아요. 이분이 나만 잘해준다라는 이 기대는요 조금씩 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기대가 깨지면 뭐가 사라지냐면 굿이주굿 배드이주굿에서 경기 좋아도 오르고 경기 안 좋아도 오르고 그게 아니라 경기가 안 좋을 때 받쳐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제 그 이슈에 이제 노출이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상황에서 핵심은 결국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꺾어야 된다. 네. 그리고 이 연준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꺾을 때까지 현재 보니 1월 달 판세 보니 이빨 꽉 물었다. 네. 처음으로 꽉 물은 것 같다. 이거 안 풀 것 같다. 네. 분위기가 과거하고 다르다. 네네. 연준의 태도가 분명히. 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건 공급 적체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낮다. 네. 그거는 아까 앨런 의장하고 동일한 얘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해결될 거다. 근데 자기도 정확히 시점은 모르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이제 공급 적체와 관련돼서 뭐 중국과 무슨 뭐 미국 물류와 모든 게 이제 엉켜 있는 거니까 지금 거기에 이제 오미크론과 코로나와 이런 게 서로 막 이렇게 짬뽕이 돼가지고 지금 공급 적체가 이루어진 건데 작년도 하반기부터 인플레이션이 치솟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인플레이션이 역시나 하반기 가면은 꺾이긴 꺾일 거잖아요. 네, 근데 웬만해서는 네, 그렇죠. 웬만해서는 지금처럼 7%는 안 나올 거 아니냐 이 말이지. 네. 그죠? 그러면 뭐 한 3% 4% 나오게 되면 그래도 연준이 이렇게 강력한 이빨 꽉 깨물고 밀어붙이는 걸 할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절로 물가가 내려온다. 저절로 물가가 만약에 내려와 주면 연준이 그렇게 안 나갈 겁니다. 이빨 꽉 이빨 그렇죠. 물었던 이빨 좀 풀어준다. 근데 확신은 없죠. 저절로 물가가 내려올 거라는 확신은 없죠. 왜냐하면 작년에 한번 틀렸죠. 일시적이다라는 얘기 뒤에는 뒷단에 뭐가 존재하는 거냐면 기저 효과가 끝나면서
하반기 되면 기저효과가 사실상 끝나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가면 그럼 저절로 물가가 내려와요. 통계상의 오류일 뿐이에요. 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안 끝났죠. 근데 그렇게 해서 연결해서 보니까 작년도 4, 5월부터 2분기부터 해가지고 계속 물가가 높았던 거예요. 이 물가가 조금 더 계속 높은 기간을 물가가 언제 내려올지 모릅니다. 올해 하반기일지 내년 상반기일지 공급망의 적치가 풀려서 내려오는 시기가 언제인지 몰라요. 네. 근데 그때까지 이어지면 뭘 자극할 수 있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수 있죠. 그렇죠. 하반기까지 그렇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경제를 볼 때 하반기까지 인플레이션이 5% 이상으로 빵빵 터지면 네. 이제 사람들이 사재기를 한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앞으로 계속될 거니까 임금을 많이 받아야 되고 네.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70년대처럼 네. 네. 연준은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뭐냐면 공급망의 문제가 풀리게 됐었을 때 올해 말이나 뭐 내년 초나 이때는 물가가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 다만 목표치로 하고 있는 2%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저절로 내려올 것이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절로 내려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기대 인플레이션이 강해지면서 이때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 그게 70년대의 실수입니다. 연준은 기다리는 거죠. 그날이 올 때까지. 근데 그날이 올 때까지 시간을 끌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해서 시장의 기대를 갖다 꺾으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준동하는 걸 계속해서 억제를 해주는 게 필요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겁을 계속 줘야 됩니다. 수시로. 여기서는 너무 막 방만하게 이 영화를 보면서 쟤는 절대 못 사, 절대 못 사 할 때마다 조금씩 센 걸로 계속해서 때려주는 거죠. 네, 그렇게 잡으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이제 몇 번 혹은 어떤 정도 몇 번을 특정하지 않고 계속 그냥 그 레벨에 네. 맞춰서 3번이 되든 4번이 되든 8번이 되든 그냥 해준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정해서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그래도 블라드라는 분이 있어요. 네.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인데 맵하시죠 그분이. 네. 네. 그분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여러 평가가 있는데 외신 중에서는 그분이 이제 연준 내에서도 천재로 통한다 이 얘기가 연준이 다 천재인데 네. 천재로 통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두 분도 이제 주식 쪽에서의 외신 전문가들 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다 모니터링 하시는데 저도 연준 쪽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채권 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쪽에 있는 구루들 하시는 얘기는 항상 모니터링을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블러드 총재가 하는 얘기를 많이 봤는데 블러드 총재는 2020년도 3, 4월 달 지나면서요. 그때 사람들이 블러드 총재에 대해서 평가한 게 작년 초까지 블러드 총재에 대한 평가는 왕비둘기였습니다. 계속 풀어라, 더 풀어라 이거였거든요. 뭐든지 해줘라, 마이너스 금리도 할 수 있다 이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파월보다 더 나갔었어요. 이건 왕비둘기, 슈퍼비둘기다 이랬어요. 근데 작년 6월에 확실히 돌아섰습니다. 작년 6월에 확 돌아서가지고 테이퍼링 빨리 해야 된다. 금리 인상도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 네. 이거 심상치 않다. 이 얘기를 하면서 확 돌아. 그래서 왕비둘기의 변심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작년에 했던 게 뭐냐면 2022년도에 금리 인상 2번 해야 된다. 테이퍼링 땡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했던 말대로 되고 있죠. 근데 이제 항상 이런 것 같아요. 이제 회의를 같이 하는데 막 회의를 합니다. 근데 막 서로 다 똑똑한 사람들이라서 막 얘기를 하는데 뭐 미래에 어떻게 될 것 같다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주장하다가 한 사람 말이 계속 맞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약간 좀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네. 네. 블러드 총재가 작년도 6월 달에 딱 돌아서면서 비둘기로 딱 돌아서면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신속하게 다가가야 된다. 매파로 돌아서면서 민첩하게 다가가야 된다라면서 님블이라는 표현을 써요. 어디서 들어보셨죠? 님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험블의 님블. 그 사람의 말 워딩이 그대로 박힌 거예요. 이번에. 근데 이제 그분이 얘기한 것 중에 1월 달에 했던 얘기 중에 의미 있는 얘기가 있어요.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하면서 물가를 기대 물가를 꺾는 데까지 빠르게 다가가야 되는데 만약에 물가가 꺾이는 신호가 확실히 나오면 그때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얘기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기대를 하는 것일 수 있지만 공급망의 문제가 눈 녹듯 풀려버려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댓글에서 꿈꾸지 마라 이렇게 올라오실 것 같은데 그러면요 금리 인상을 올해 3번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연준도 얘기하는 거죠. 부채가 여전히 많습니다. 역대급 부채예요. 여기서 금리를 갖다 이렇게 빨리 올리는 것도 진짜 오랜만. 이렇게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이렇게 금리를 빨리 올리는 것도 처음이거든요. 네. 그리고 경기부양책의 효과로 성장세도 이렇게 탄탄하게 나온 것도 처음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0.25, 0.5% 올리는 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연준도 몰라요. 그래서 그렇지.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안 가본 길이잖아. 그렇죠. 안 가본 길이죠. 네. 그 안 가본 길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우리 눈앞에서는 인플레이션만 보이지만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뒤통수에서 디플레이션이 올라올 수 있어요. 한순간에. 20년 최장 장수 아닙니까? 디플레이션이. 네. 국제 유가가 08년도에 배럴당 145불이었던 게 딱 이 2달 만에 33불까지 깨져요.
그러면서 저는 계속 인플레이션만 보고 있었거든요. 인플레 어떻게 잡냐 이것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저기 스촨성 대지진 보고 정말 하늘이 안 돕는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딱 3달 후에 디플레이션 어떻게 잡나 그거 고민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연준도 마찬가지예요. 외줄을 타는 건데 외줄에 이걸 아슬아슬하게 타는데 외줄의 우측에는 인플레이션이 있고 좌측에는 디플레이션이 있는 겁니다. 좋은 편입니다, 진짜. 네. 우리는 인플레이션만 보고 있잖아요. 네. 잘못해가지고 인플레이션만 신경 쓰면 디플레이션에 빠져버려요. 예.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험블하고 님블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일 것 같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디플레이션으로 잘못해가지고 인플레이션 잘못 깨뜨려가지고 디플레이션으로 빠진다. 방법이 없지 사실. 금융위기 때 기억나잖아요. 5.25였던 걸 갖다가 단박에 우리나라 같은 그게 경우 사실 더 무섭잖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금리 인상을 갖다 이렇게 천천히 가고 한 번에 쫙 내리고 천천히 한 번에 쫙 내리고 이렇게 가죠. 그래서 참 난이도가 높은 연준 입장에서도 난이도가 높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참 난이도가 높은 그런 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그 블라드가 3월 50bp는 아니야라고 했을 때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환호했지. 단기 반등 되게 세게 나올 수 있다라는 희망을 되게 가졌거든요. 물론 좀 나았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저희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그게 일단 그거 언제 하고 비슷하냐면요. 파월 의장이 1월 초에 양적 긴축에 대해서 this year later라는 표현을 썼어요. 양적 긴축 어쩌면 3월에도 할 수 있겠네 이 생각하고 있었을 때 this year later라는 말은 이 얘기는 뭐냐면 올해 후반부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시장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나스닥을 확 끌어올렸었어요. 그건 뭐냐면 시장에서 잔뜩 긴장하고 있었다가 파월이 이렇게 역시 우리 형님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 선생님 웃네 이거죠. 우리 선생님 미소 저 입꼬리 올라가셨네 이 생각한 거죠. 네. 야 분위기 좋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그 다음 주에 뭐가 발표됐냐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어요. 파월이 8월 중순에 아직 테이퍼링까지는 멀었다라고 했는데 왜 8월 말에 스탠스를 바꾸셨나요? 하고 기자가 물어봤을 때 7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8월 중순에 나와요. 그거 보고 마음 바꿨다고 했거든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죠. 7%로. 네. 이번에 뭐가 나오냐면 고용 지표 보셨죠? 그러니까 고용이 생각보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아니 이번에 완전히 당한 게 그 백악관 대변인까지 나와가지고 고용 없다 준비해라. 근데 고용 근데 고용이 47만이 나. 지금 이제 오늘 저녁 사실 어떻게 되나 지금 선물 상당히 걱정되는 게 네. 아마존 때문에 지난 주말은 덮었는데 이 고용 이렇게 나왔는데 과연 시장이 멀쩡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요 미국 시장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하다 여기로 올라왔죠? 잠깐 제가 작년 8월에 네. 예. 저기 이제 그래서 이제 블라드 얘기가 나온 다음에 블라드 얘기가 나온 다음에 이제 고용 지표 백악관 얘기까지 흘러나오니까 야 이거 봐 성장이 인질이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쏘실 수 있겠어? 저 고귀한 분들이 이제 이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제 고용 지표 딱 나온 다음에 분위기가 확 반전되죠. 그래서 금리 인상 확률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어요. 네. 횟수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은 연준은 어떻게 할 거라고 얘기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블라드도 얘기한 게 뭐냐면 50bp 인상에 대해서는 현재 분위기로는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한 거지 이걸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고 22도 마찬가지고 지금 연준이나 20이나 중앙은행이 똑같은 전략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자가 그런 거 괜히 물어봤다고 생각해요. 3월에 0.5%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번 FOMC 때 되게 두려웠던 거거든요. 무서웠죠. 근데 뭐 그런 뉘앙스는 전혀 비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분위기가 괜찮나 해가지고 물어본 거죠. 기자가. 3월에 0.5% 인상한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뭐 정확하게 얘기 못 하겠는데 잘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근데 성장은 참 탄탄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소리지? 이제 이렇게 되죠. 사랑하지 않듯이 이 게임이 또 시작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마치 샌드백을 가만히 놔두고 시장이 막 왔다 갔다 옆으로 이렇게 스윙을 하면서 샌드백이 흔들리네 이런 분위기 느낌이 좀 나요. 연준은 그렇게 많이 안 변했는데 시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연준을 해석하는 거야. 그렇죠. 연준 저 22도 이번에 똑같은 거잖아요. 네. 이제 저기 지난번에는 올해 금리 인상을 이제 작년 말이었죠. 2022년에 금리 인상할 확률은 별로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 그 말을 안 했죠. 데이터 대표님. 그렇죠. 네. 무서워서 안 물어봤죠. 설마 그 마음 상처 입을까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연인끼리 되게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사이가 안 좋다기보다는 싸웠는데 저는 이제 만나러 가는 길에 제발 안녕이라고는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왔는데 아무 얘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설마 우리 헤어지나요? 라고 했는데 아무런 대답을 안 한 거죠. 아 진짜 긍정도 이번에 부정도 안 한 거죠. 22가 그 얘기하는 바람에 도장 찍어줬어요. 완전 마침표 딱 찍어준 거 아니에요, 분위기를. 아 예. 그죠? 그러니까 설마 하긴 할 것 같은데 시장 봐가면서 하겠지 했는데 저 유럽까지 절해버리니까 이제는 네. 이거는 뭐 걷잡을 수 없는 게 오는구나 이 네. 생각을 이제 예. 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결국에는 저는 자산 시장이 주는 함의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렇게 블라드 얘기하고 그죠? 파월이 this year later라는 표현을 딱 썼을 때 말씀해 주신 게 포인트예요. 자산 시장이 바로 환호를 해요. 근데 자산 시장이 환호를 하는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장주도 올라가지만 국제유가가 같이 뛰어요. 그렇죠. 국제유가가 같이 뛰면 뭘 자극하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요. 내가 잡아야 되는 건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내가 주춤하는 순간 엄청 강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간 성장주들은 떨어졌는데 유가는 더 올라가 있잖아요. 하나도 안 빠지고.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 전망도 한번 확 올라왔다가 시장이 주춤주춤하면 그때 잠시 멈춰 있다가 괜찮아 하면 또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이 디펜던시라는 건요. 어떤 경제 지표에 대한 디펜던시도 있지만 자산 시장에 대한 디펜던시도 같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전방위적인 긴축이 네네네네. 나타날 거라고 하니까 지금 긴축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거든요. 아직 양적 완화하고 있어요. 아직. 네. 테이퍼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직 양적 완화하고 있어요. 3월 달까지 양적 완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방위적인 긴축을 준비하는 거죠. 전쟁을 준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술렁술렁 하겠죠. 술렁술렁 하면서 자산 시장에서도 이 자금이 어딘가로 이동을 하겠죠. 어딘가로 이동을 해가지고 가장 안전한 쪽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박혀 있고 싶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금리 인상 국면에서 어디 가서 박혀 있는 게 제일 안정적일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원자재와 유가가 더 많이 붙었다. 그거하고 빅테크죠. 이런 쪽으로 이제 자금들이 몰려가 있겠죠. 그러니까 긴축 안 아닌 하면 놈들은 작살나고. 그렇죠. 그럼 긴축을 좀 천천히 할 것 같아. 그럼 오케이. 인플레이션에 강한 자산. 물가가 올라도 소비자한테 주식 전문가들 분이셔서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편하게 맞나요? 말씀하세요. 그렇게 되는 게 맞나요? 그 로직이 있는데 뭐 그렇게 이제 그런 자산 쪽으로 몰리고 그 다음에 국제유가 쪽으로 몰리고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가면 국제유가 91불이잖아요. 70불에서 91불까지 올라왔잖아요.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2번, 3번에서 지금 6번까지 오늘 내일 만약에 여기서 좀 더 강하게 가면 이번에 소비자 물가 세게 나오면 6번이 또 공고화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왜 이렇게 겁을 주고 그러세요? 그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 연준의 긴축이라는 게 결국에는 옛날하고 달리 어떤 패스를 정해놓고서 나는 기준금리를 8번 인상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8번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연준은 보고 있는 거죠. 계속. 이쪽이 기대하는 거 있잖아요.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냐. 그걸 계속 깨고 있는 겁니다. 계속 깨고 있는 겁니다. 잠깐. 그러면 자 8번 얘기하면 안 되죠. 물론 저희 뭐 운용하는 입장에서 참 제한 같은 얘기 그냥 예시죠. 제한 같은 3년간 얘기인데. 8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아니 문제 그렇지. 아니 왜냐하면 중립금리가 있잖아. 중립금리가 옛날 3%였지만 지금 중립금리는 2.5 언더 되지 않을까요? 네, 이제 그렇죠. 이제 알스타에 대한 고민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보다 더 무서운 거는 지금은 물가가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때는요. 물가가 너무 기승을 부릴 때는 중립금리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금리를 올려놔야 잠깐만. 예. 그러면 반대편에 디플레이션이 있는데 그렇죠. 그걸 그렇게 막 2번씩 3번씩 막 연달아 탕탕탕 치었다가 디플레 괴물이 나타나면 인플레 괴물보다 더 무서운데 네, 그런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노리지 않을까요? 그 연준 총재들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상하고 나서 괜찮은지를 보겠죠. 그러니까 50bp씩 올리는 것보단 여러 번 올리는 게 더 방향이 맞지 않을까요? 뭐 50bp 인상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의 주장을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 아, 좋습니다. 생각보다 주장이 탄탄해요. 이런 거죠. 네. 0.5%를 인상을 하게 되면 시장이 깜짝 놀라겠죠. 시장이 예봉을 꺾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예봉이 꺾이면 뒤에 금리 인상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기대시면 한 방에 한 칼에 조지자. 싸울 때 네. 그 권투를 하는데 네. 잽을 이렇게 계속 던지는 거하고 전혀 예측하지 않을 때 소나기로 퍼붓는 거고 세게. 그러니까 충격과 공포죠. 이걸 줬었을 때 오히려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또 이제 그래서 인플레이션 기대를 빠르게 꺾어놓는 게 연준 입장에서도 훨씬 더 편하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해서 총알을 예비를 남겨놔야 그래야 기대 인플레이션을 빨리 꺾어야지 경기 부양으로 돌든지 그런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도 그러니까 들으면
똑똑하신 분들이 하는 얘기라서 다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들을 때는 그렇군요. 아니.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계속 중원부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그래서 긴축의 행보가 빨라진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데이터 디펜던시입니다. 괜찮을 때는 좋아지고요. 괜찮을 때는 빨라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온몸에 인플레이션이라는 암이 이제 온몸에 들어온 겁니다. 제가 의학은 잘 모르지만 그래서 누웠어요. 그럼 암을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모든 암을 한 번에 제거하면 죽어요. 그렇겠죠? 이 모든 암을 한꺼번에 제거하면 그럼 어떻게 제거하면 되냐면 하나씩 제거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계속 하나씩 제거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이렇게 좀 사이클이라는 게 있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죠. 조금 쉬면 조금 올라오는 사이클이 있겠죠. 바닥에 있을 때 째면은 암 치료를 하면 암 수술을 하면 죽을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해서. 그러니까 하나 짠 다음에 너무 고생하다 조금 올라와가지고 좋아질 것 같으면 하나 째는 거죠. 신속하게. 그 타이밍을 잡아서 한 다음에 또 주저앉겠죠. 또 올라올 때쯤 또 하나 째고 또 올라올 때쯤에 하나 째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결국에 그냥 타이밍으로 의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냐면 겸손하게 바라보는 거죠. 이 사람은 5개를 한꺼번에 째도 버틸 것이다 이런 생각 안 하고 하나하나 째면서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이 보셔야 될 아까 데이터 의존죠. 네. 거기서 우리 투자자들이 보셔야 될 데이터는 어떤 게 될까요? 전 당연히 이번 주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지수, 연준이 소비자 물가. PC를 본다고 또 얘기를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나오는 연준의 소비자 물가지수, 그냥 이 소비자 물가지수는 당연히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별 3개짜리 중요한 그렇죠. 지표. 이게 이제 방향성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되게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참 재밌는 게 지금 현재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의 기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또 맞물려 있는 게 국제 유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가들, 원자재 유가. 가격하고요. 네. 그다음에 원자재 기대 가격, 인플레이션 비철금속 정도까지도 봐야 되겠네요. 그런 것들도 근데 뭐 비철금속까지 다 보는 것보다도 제 생각에는 원유하고 구리 정도 보셔도 제 생각에 그러니까 저도 비철금속 잘 안 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니켈이나 이런 데까지 가면 이제는 제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너무 그 레벨은 훨씬 넘어선 것 같아요. 네. 워낙에 산업이 옛날 뭐 아연 뭐 이런 것들까지 제가 분석하기에는 네네. 너무 많이 이제 복잡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을 좀 보면 될 것 같고 연중에 이제 그 긴축 스탠스를 이제 해석할 때는 단기 금리하고 장기 금리를 같이 보시면서 기준 금리 인상은 단기 금리에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양적 긴축과 같은 거는 장기 금리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장단기 금리 차를 보면서 단기 금리는 인상했는데 장기 금리가 내려오면 인지를 잡으려고 총을 쐈는데 인질이 인질도 죽었어. 참 죽는다는 표현도 인질이 다쳤어. 다친다 이제 네, 이렇게 죄송합니다. 힘들어한다 이제 이런 안 그래도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공포 영화처럼 되고 예.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연준도 결국에는 이 메리 데일리라는 분이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블라드 50bp는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할 때 그 메리 데일리가 그 얘기를 한마디 했어요. 연준은 성장을 망가뜨리려는 게 아니다. 연준은 성장이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해주고 싶은 거다. 이런 얘기죠. 지속 가능하다는 건 되게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속 가능하다는 건 지금의 성장이 이어지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인플레이션을 잡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연준의 모습 자체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판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네. 이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큰 관점에서도 바라봐야 돼. 어차피 근데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어떤 저기 이 멀티플 아까 뭐 리레이팅 얘기도 하셨었지만 결국에는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에 대해서 장기 투자를 하면서 리레이팅을 기다리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 그 많은 사이클 중에서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도 당연히 존재하겠죠. 항상 뛰어나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같이 좀 해석을 해보시면 어떠냐. 제가 오늘 뭐 겁을 드리려고 온 건 아니고 겁 주신 것 같아요. 전 성공하셨어요. 아 그게 아니라 이제 초반에 금리 뭐 8번 얘기를 하니까 뭐 확 졸게 그건 되는데. 사례고 네. 그러니까 저기 초반에 네.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뭐 이제 천천히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한국 금리부터 이제 질문을 주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준비한 거 하나도 말씀 못해요. 준비한 건 별거 없습니다. 저희 많은 분들이 이거 고정으로 해달라고 그러는데 고정이세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고정이신데
다 못했으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저 괴롭히지 마시고. 격주로 다다음 주에 한번. 이거 지금 아주 급한 때잖아요. 지금 해서 얘기 못하고 다음번엔 질문 제가 먼저 안 할 테니까. 고참이셔서. 장담하건대 질문 안 할 테니까 오셔가지고 한번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항상 깨셔서 살짝 기대를 깨시더라고요. 항상. 네. 오늘 2부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벌써 1시간 지났습니다. 금방 시간 갔어요. 그래서 아직 그 서론 끝났는데 1시간이 가서 다음 순서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또 뵙는 걸로 하고 네, 오늘 오건영 부부장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성공할 확률이 5%예요. 5% 안에 여러분들 드시려면 정말 노력 많이 하셔야 돼요. 2022년도에 시장의 줄거리를 잡을 만한 얘기들 이런 것들로 충분히 채웠는데 물론 소장님의 뷰와 제 뷰는 또 다릅니다.